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25일까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추석 명절 비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매일 상황 점검 등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초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첫 TV 양자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등하던 토론전 여론은 63대 37로 기울었고 부동층의 해리스 호감도는 30에서 48%로 급등했습니다. 한반도가 이중 더위 커튼에 갇혀 있는 가운데 폭염 신기록 행진이 9월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열대작물인 사탕수수가 제주도를 넘어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재배되고 있는데요. 가을 전어가 여름 전어로 바뀌면서 어획량도 급증했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을 주도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일매일 점검하여 정확한 자료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네, 한 총리의 브리핑의 가장 중요한 내용, 연휴 때 하루하루의 그 비상 대응을 하는데 매일 모니터를 해서 상황을 파악할 것이고 8,000개가 넘는 병원과 의원이 문을 연다. 이게 이제 골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현장에 의사들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명절을 세느라고 병원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 의료 붕괴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그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한 건데요. 한덕수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한꺼번에 병원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전국 병원들을 당번을 정해서 문을 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당직 병의원을 하루 8,000개씩 문을 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그 설 명절 때는 하루에 한 3,600개 정도가 문을 열었었는데 2배 이상의 네. 병원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의 응급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전국 병원들의 그 1:1 전담관을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409개 병원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의관이랄지 의사 또 간호사들을 비상시에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명단을 이렇게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추석 연휴 기간에 특별히 인상한다. 어제도 한번 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소개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또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명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당직 의료비를 지급을 해서 좀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총리의 또 중요한 방점은 여기에 찍혔어요. 소아와 분만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의사협회의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감사의 뜻을 직접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국 150여 개 분만 병원이 모든 분만은 응급이라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님께서는 필수 의료 의사는 돈 벌려고 의사된 사람이 아니라면서 의사 면허를 갖고도 아픈 환자를 외면하고 휴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강합니다. 네, 한 총리의 말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분만은 응급이다. 아이 낳는 것 자체가 응급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분들 덕분에 다행히 필수 의료 도움이 절실한 산모들 도움을 추석 연휴에도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사실 우리가
언젠가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시즌 뭐 2 나왔잖아요. 3. 네, 사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의대 교수님이 삭발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환자들을 조롱하는 댓글을 또 의사들이 썼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네. 정말 참담함을 느꼈는데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바로 이 분만병원 협회에 소속된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삼과라든지 소아과 또 외과 내과는 필수 의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분만병원 150곳에 연휴에 정상 진료를 하겠다. 의사들이 뭐 블랙리스트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단지 두려운 건 환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애를 낳아본 사람은 애가 뭐 예정대로 시간 맞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겠네요. 정말 필수 의료에 속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결단과 소명의식을 보여주셔서 아마 국민들로서도 상당히 큰 안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분들은 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 등을 모두 하고 그다음에 일정표도 진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게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이탈 의사들이다.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단지 두려운 것은 환자와 산모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과 일부 의사를 비판하는 국민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 벌려고 의사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그 응급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 수가를 인상한다라는 그 정책도 사실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모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자, 의료 공백으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도 속속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통해 들어보죠. 서울 한복판에서 후두염에 걸린 5살 아이가 입원을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중첩증에 걸린 아기가 응급실에 못 가서 숨지는 일이 외딴 섬도 아닌 광역시에서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부실해져서 생긴 가슴 아픈 피해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의사와 의대생들만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한 커뮤니티에 자, 그분들이 올렸겠죠. 들어간 사람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자, 이런 막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부가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어떤 막말들이죠? 네, 저도 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참 믿기지가 않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화면에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개돼지라는 일단 표현을 조선인이 쓰면서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러니까 네. 한국인도 아니고 그냥 조선인이라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조센징 표현 아니겠어요, 저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개돼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해야 나중에 의사들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좀 순화하려다가 그냥 냈습니다. 더 네.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자, 견민 개돼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말 그대로 개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저는- 뜻이겠죠. 개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돼지 같은 사람들 아무리 죽어도 이제 감흥이 없다. 응급실 돌아다니면서 죽어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겠다. 이 의사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와 의대생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네. SNS에 뿌린 것이죠. 그러면서 알려지게 된 것인데 결국 정부가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정말 의사나 의대생들이 이런 표현을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지 경찰에 수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실명 블랙리스트가 나돈다는데 정말로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 의사나 의대생들이라면 자, 이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TV 양자 토론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최대 경합주, 자꾸 최대란 말이 나오죠. 펜실베이니아주의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 국립헌법센터에서 미국 ABC 방송이 주관해서 열렸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치열했던 말싸움의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It is well known that he said when Russia went into Ukraine, it was brilliant.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that these dictators and autocrats are rooting for you to be president again because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네, CNN을 제가 자꾸 인용하니까 그 친민주당계 방송만 인용하느냐 이런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친민주당 성향인 CNN과 아예 트럼프를 대놓고 편들고 있는 폭스뉴스의 평가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정전 의원님 어땠습니까? CNN은 물론 친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은 CNN의 그 요번에 토론에 대한 그 평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63대 37로 해리스가 우세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똑같은 CNN에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67대 33이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67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리스가 넉아웃, 즉 KO 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판정승은 확실하게 네. 거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폭스뉴스 TV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폭스뉴스의 정치 분석가마저도 오늘 밤만큼은 커밀라 해리스의 밤이었다라고 평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폭스뉴스 TV를 인용하지 못하고 플로리다의 한 언론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더 잘했다라고 아무리 나서서 주장을 하지만 지금 그 토론 자체의 평가로 본다면은 해리스가 훨씬 잘했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CNN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미끼로 낚았는데 낚을 때마다 트럼프가 그 미끼를 물더라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그렇게 이제 토론을 끝냄으로써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39%에서 45%로 늘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유권자 중에는 커밀라 해리스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토론이 처음이라 당연히 트럼프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해리스가 조금만 잘해도 사실은 50대 50이라도 해리스가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판인데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선거 승패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떠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동층의 토론에 대한 평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TV 토론이 두 후보가 나와서 다양한 정책 그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의 얘기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이 결심을 하는 그런 부동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6천만 명이 토론을 시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CNN이 토론 직후에 부동층만을 따로 모아서 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30%에서 48%로 수직 상승을 했고요. 18%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오히려 41%에서 39%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CNN이 또 어느 대학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 그리고 부동층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대선 토론의 평가를 좀 해달라고 물어봤거든요. 부동층이 18명이었는데 그중에 13명이 해리스 후보가 더 잘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18명 중에 13명. 그렇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네. 자,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구 편드는 거 없습니다. 원고 없이 펜과 백지만 갖고 들어간 이 90분간의 혈투, 입씨름이었던 만큼 누가 말을 좀 더 했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5분 16초 더 말을 많이 했던데 자,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변하고요. 달변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네. 말이 많다고 잘하는 건 TV 아니다. 토론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계속 낚인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렇게 적절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적절한 또 그 주장을 해가지고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당했어요. 그다음에 뭐 IT 이민자들이 무슨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는 등 뭐 그건 좀 해가면서 황당한 소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와 대응하여서 커밀라 해리스의 그 반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아 정말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다라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이제 먹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42분 52초를 얘기를 했고요. 해리스가 37분 36초를 얘기해서 5분 이상을 말은 더했지만 효과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사실은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인들은 왜 후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얼굴이 두꺼워서 자기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데 어저께는 거의 자기 오장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됐다고 할 정도로 흥분하고 그러니까 분노하고 얼굴이 두껍고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포커페이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사회자 남녀 두 사람이 전부 해리스 편이었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그거를 그 트럼프 편을 드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물론 경합주가 있고 아직도 사실 50일이나 남기는 했지만 트럼프로서는 어제의 그 토론은 바이든 때의 토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주류 언론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신치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조금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TV 토론을 보면서 지난 6월에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토론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냉정을 잃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와 대비되게 트럼프 후보는 굉장히 침착하게 자기의 주장을 또박또박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그 누가 승패가 어떻게 된거 하면은 정확하게 트럼프가 67%, 바이든 해리스. 대통령이 33%. 그때는 그랬죠. 그때 그랬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완전히 똑같이 뒤집힌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 해리스 대통령이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토론을 진행해 나가면서 마이크가 자기가 발언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가 꺼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발언을 할 때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고개를 뒤로 젖혀가면서 큰 소리로 비웃는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크게 절레절레 흔든다거나 이래서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흥분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화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트럼프 후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점점 무리한 발언을 많이 하게 됐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말을 했다가 사회자들이 제지를 하고 이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고 바로잡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그 발언을 하는 그 토론자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발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걸 TV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지켜보는 그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시절에 그 실수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그 실업률이 엄청 치솟았다거나 인플레가 치솟았다거나 이런 점들을 또박또박 지적을 하면서 그때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잘 먹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 주요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듣고 봤는데. IT 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거는 완전히 잘못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거가 없이 개와 고양이를 누가 잡아먹습니까? 11월 5일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이른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여론조사가 토론 당일날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토론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은 건데요. 정말 비등비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TV 토론 결과가 차차 영향을 줄 텐데, 자, 이 결과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소위 선벨트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곳이 경합주인데 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가 선벨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는 미국 남부의 주를 주로 이제 선벨트라 그러는데요. 보면은 트럼프가 우세하지만 뭐 0. 몇 %에서 1% 정도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기 때문에 토론 별로 얼마든지 반영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도 반영이 되면 달라지긴 하겠는데 토론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초박빙주에서는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을 보면은 역시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지만 1%대에서 0.6%대로 얼마든지 또 뒤집을 수 있다라는 50일이 사실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또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정치인들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박빙이고 또 미국의 그 대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50개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번에는 확실하게 커밀라 해리스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아직은 이르나 승기는 조심스럽지만 해리스가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로 보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펜실베니아는 딱 붙어 있고 선벨트 세 곳, 그다음에 러스트벨트 세 곳이 3대 3인데 TV 토론이 1, 2%만 영향을 줘도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승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은 승자 독식으로 선거인단을 270명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현재 상황. 우열을 점치긴 아직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를 분석하고 있는 기관들이 집계를 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해리스 후보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고 트럼프 후보가 220명 정도를 확보한 걸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동부나 서부의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들은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요. 남쪽에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그런 남쪽 지역은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어서 거의 표가 굳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개 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가 결국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이 러스트벨트 세 곳이거든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 세 개 주의 선거인단이 44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단 44명을 전부 가져가게 되면 해리스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이 러스트벨트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서 이겨서 당선이 됐죠.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 후보가 다시 되찾아왔는데 이번에 이 러스트벨트를 해리스 후보가 다시 되찾아오느냐에 이번 대선의 승패가 갈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스트벨트, 쇠에서 나오는 녹을 말합니다. 공업지대란 뜻입니다. 선벨트, 태양이 내리쬐는 곳. 재밌는 표현이죠. TV 토론이 실시되는 도중에 우리 주식시장과 세계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해리스의 승리를 점쳤다. 거기에 배팅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그렇죠. 우리 원달러 환율이 9시에 개장을 했을 때 1344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후보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토론이 시작되고 나서 해리스 후보의 아마 우세를 점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환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1336원까지 10원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결국 이제 1339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환율 전문가들의 얘기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 강화가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리스 후보의 강세를 점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를 보일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런 그 2차 전지나 전기차 종목이 또 급등세를 타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다시 TV 토론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토론 서두에
해리스가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첫 만남, 첫 악수였네요. 그렇죠.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 때는 악수도 안 하고 아주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키가 거의 190cm를 왔다 갔다 하는 거구예요. 그리고 머리 하나 차이 나죠? 해리스가 160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키높이 굉장히 신어서 저 정도입니다. 미국 여성으로 볼 때는 큰 키가 아닌데 외연만 보면은 마치도 골리앗에 다윗과 다가가는 다윗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미국의 에티켓을 보면은 악수는 여성이 먼저 하거나 윗사람이 먼저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악수를 받았고 저렇게 먼저 당당하게 걸어가서 악수하는 것이 아마 사전에 계획된 것 같아요. 해리스로서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악수를 하고 끝난 다음에는 아마 서로 그 악수도 안 하고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뭐 내 이름은 해리스다. 트럼프가 해리스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는 만나서 반갑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론이 끝났고 토론하고 나서는 악수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헤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런 그 일거수일투족에도 아마 미국 유권자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해리스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작은 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거 참모들은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이고 또 토론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무조건 올리겠다 이래갖고 해리스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TV 토론의 첫 쟁점은 경제와 물가였습니다. 우리도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긴 하죠. 해리스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 was raised as a middle class kid. And I am actually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has a plan that is about lifting up the middle class and working people of America. Donald Trump left us the worst unemployment since the Great Depression. Donald Trump left us the worst public health epidemic in a century. Donald Trump left us the worst attack on our democracy since the Civil War. 네, 이 경제 토론에서는 서로가 아주 날선 표현들을 특히 많이 썼습니다. 공격이 아주 치열했죠, 서로?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감세 정책, 대기업이나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만을 신경 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와튼 스쿨,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와튼 스쿨을 나왔거든요. 와튼 스쿨조차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해리스 후보의 아버지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경제학 교수였었고 그때 마르크스주의를 굉장히 연구를 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색깔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해리스 후보는 마르크스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색깔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공약은 트럼프의 부가세다 이런 말, 물가 부담을 키울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경제 파탄, 재앙, 인플레를 초래했다. 이것도 그냥 공격이죠, 일종의. 그렇죠.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스 대통령하고 동일시하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략인데 그것에 반해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해리스고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두 후보는 김정은 공방도 벌였습니다. 재밌는 표현,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트럼프가 그거를 자신의 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 총리를 언급하면서 헝가리 총리가 그러는데 중국이 날 두려워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뭐 북한이 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ICBM이라든지 핵 실험 더 이상의 그걸 막았다라고 얘기하자 해리스가 뭐 러브레터 교환한 거 잘 알아. 이 러브레터라는 표현 자체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어떤 회동이라든지 관계를 상당히 그 비판하고 비하하는 그 함의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독재자들의 그 아첨과 호의
이것으로서 트럼프를 조정하는 것도 모르고 너는 지금 잘한다고 하는 거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건데요. 근데 애초부터 헝가리 총리를 언급한 거는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헝가리 총리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푸틴과 친한 데다가 네. 지금 헝가리가 이 사람 때문에 그 민주화가 지금 퇴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팝스타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한편 이 TV 토론 직후에 무려 3억 명 가까운 팔로워를 몰고 다니는 팝의 여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회원 팔로워 수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2억 게시물을 하나 올리면 뭐 몇천만 명이 기본적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스위프트가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만큼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이 해리스 측에서는 언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하냐 이런 얘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경제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었죠. 스위프트가 어느 한 도시에 공연을 가게 되면 그 공연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비를 하는 바람에 그 도시의 경제가 살아난다. 뭐 이런 효과까지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점이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고 열대야 기록이 곳곳에서 다시 쓰이고 있죠. 적도 부근에서나 잡히는 열대성 어종 포획은 흔한 일이 됐고 요즘은 열대 사탕수수까지 노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덥습니다. 초가을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9월의 최고 기온 기록들 줄줄이 새로 쓰이고 있네요. 8월 31일에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좀 해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정도에는 전남 지역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가 됐거든요. 좀 찬바람을 맞들인 분들께서는 차라리 찬바람을 불지 말던지 더 덥게 느껴진다고 9월 더위를 더 극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9월 10일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가 되면서 전국의 기상특보가 내려지는 183개 구역 중에 91%가 폭염주의보 경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월 달 들어서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는 긴 관측 기록 이래 최초입니다.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11일 날 34.4도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습도가 비교적 낮았던 변만 뜨거운 더위보다는 이제 이번에는 습도까지 좀 높아지면서 푹푹 찌는 정말 8월 더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는 기상 관측을 가장 근대 기상 관측을 처음으로 시작된 게 인천이에요. 1904년 이후니까 121년 중에 9월 달 중에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고 그렇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일 수준이긴 하겠지만 거의 준하는 34.6도까지 오르면서 거의 뭐 8월에 준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역대 9월 날씨 가운데 두 번째 은메달이에요. 자, 이런 거 금메달, 은메달 별로 달가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밤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열대야 기록 경신도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웁더라도 변만 피하면 좀 되는 정도의 더위여서 폭염주의보라고 해도 8월 더위하고는 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좀 덜 더운 날씨였는데 이번 주는 좀 이 다량의 수증기가 바다 쪽에서 유입이 되는 또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8월 한여름에 해당되는 날씨였습니다. 근데 이런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밤더위가 좀 이어지게 되는데요. 밤더위, 전남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9시까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누적 열대야가 무려 65일입니다. 오. 우리가 한 달에 한 30일 정도라고 하면 2달 넘게 이렇게 잠 못 자는 밤더위가 이어진 건데 역대 1위를 경신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열대가 나타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6월에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난과 동시에 9월 달에 가장 늦은 열대야. 근데 사실 이맘때는 얼마나 더워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 기준으로 이맘때쯤에 한 27도 정도가 낮 기온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낮에가 이 정도의 기온이 아니라 밤이. 밤이 이 기온에서 떨어지지 않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 가을은 덥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자, 이런 폭염은 곳곳에서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쿠바, 하와이, 피지 같은 곳에서나 재배한다는 줄로 알았던 노지 사탕수수. 그러니까 밖에서 기른다는 얘기예요. 제주에서 일단 재배하고 있다죠? 이제는 뭐 아열대도 아니고 보통은 온대, 아열대, 열대인 건데 이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열대 작물인 거거든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열대 기후화가 이제 이미 됐습니다만 이 노지에서 이렇게 사탕수수를 재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온실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거의 열대 수준의 이제 네. 기온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제주의 평균 기온이 1940년대는 14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부터는 17도로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지난 80년 동안 평균 기온이 무려 3도가량이나 상승을 한 셈인데요. 그래서 제주 서부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초순부터 난방 없는 온실에서 그리고 지난 5월 초순에는 노지, 맨 땅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제주도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성장 속도가 좀 더디기는 했는데 지난달 들어서는 이 더워진 날씨 때문에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 게 좀 확연하게 눈에 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탕수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대 지역에서나 나는 작물이에요. 이것이 노지에서 우리가 재배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 이제 이 정도에 돼야 되는데 이 원산지는 원래 인도 겐지스강 유역 부근입니다. 이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7도 이상의 평균 기온으로 기온 상승을 한 상태이고 일단 서리하고 결빙에 취약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도 더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 강수량이 1,200에서 200mm 이상의 고온다습한 환경인데 이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봤을 때는 제주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대화되는 적합한 어떤 지역의 기후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겨울의 기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사탕수수 재배가 이제는 제주도에 그냥 농산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사실. 네. 자, 제주도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곳 KTV 스튜디오에서 몇 킬로미터 안 떨어진 곳 경기도 고양시에도 열대 사탕수수를 재배 중인 농가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고양시입니다. 사탕수수가 고양시예요. 제주도 아닙니다. 저게다 왼쪽에 보이는 게 사탕수수예요. 저게 그냥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재배해서 수확도 합니다. 여기가 도대체 고양인지 저 사탕수수를 지금 벗기고요. 착즙까지 합니다. 저게 지금 사탕수수를 직접 고향에서 받는 거예요. 자, 맹 대표님, 기상 전문가로서 서울 지척인 이 고향에서도 열대사탕수수를 키운다는 사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 온난화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심해졌다라고 보는데 과거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1.2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기후 변화의 속도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처럼 이런 폭염에 대한 그런 기온 상승이 더 배로 나타나는 해가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농업이나 어업의 그런 생태 변화가 지금 이미 이제 재배 면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농장에서는 열대작물 한 10여 종의 노지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보통 기후라고 하는 것은 최소 30년 이상의 안착된 그런 그 날씨를 가지고선 보통은 이런 농업이라든지 어떤 어업이 좀 정착화가 되는데 좀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좀 올해 좀 특수적인 그런 것도 있기는 해도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온대작물뿐만 아니라 열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비책, 대응책도 농업에서 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지 이 열대 사탕수수만이 아닙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 이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여름 전어로 지금 바뀌고 있다죠?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기 중의 기온이 상승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보통 7월의 전어 어획량을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89톤이었던 이 7월 전어의 어획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배 증가를 하면서 287톤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은 전어 같은 경우에는 산란기에 알을 낳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살이 빠졌다 알을 낳는 뒤 다시 활동을 늘리는데 주로 이때 어민들에게 이제 잡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10월 가을 전어가 되는데 워낙 바닷물의 해수면 온도가 지금 뭐 평년보다 3, 4도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란기도 빨라지고 활동량도 이제 빨라지고 있고 성장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 화면처럼 7월 달에 어획량이 굉장히 급증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네. 자, 7월 전어가 이제 잡히고 있는데 양이 훨씬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자, 9월이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습기가 가득할 건지,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제 8월 달에 좀 영향을 줬던 특징을 살펴보면 보통 일반적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중하층에 이제 티베트 고비야기비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일본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저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일반적인 여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티베트, 그러니까 6,000km 부근의 고위도에서 발생을 했던 그런 덥고 건조한 공기까지 우리나라 상층을 뒤덮으면서 보통은 이제 이중 커튼이다라고 해서 이 열섬 이제 효과까지 좀 이제 나타났던 그런 열돔 효과까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가을쯤이 되면은 이 두 고기압이 중심부를 향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 9월 달에 찬 공기가 좀 내려오는 듯하다 싶었더니만 다시 이 두 공기들이 다시 한반도를 향해서 오히려 계절을 역행하는 그런 날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9월에 좀 이례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이번 주 후반에 나타나는 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기상청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14호 태풍 필리핀 동쪽 부근 해상에서 다시 열대저하부의 형태에서 태풍으로 발달하는 그런 이제 태풍이 좀 이후의 날씨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음 주 추석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더운 공기들이 좀 더 빠져나가고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도 기온은 서서히 내림세를 볼 그 조짐이 이제는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그 후반 얘기인데, 정도입니다. 네, 대표님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한반도를 가렸다는 이중 열커튼, 우리 상공을 뒤덮고 있다는 고기압 겹 이불. 자,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언제쯤 사라질까요? 이제 늘 항상 날씨를 말할 때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7일 이후부터는 두 고기압이 흩어지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 그러니까 결국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겹쳐있던 두 고기압이 이제 틈새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지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곡선의 기온보다는 이제 내려가는 하강세의 곡선을 좀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을 변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태풍은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불어넣는 수증기와 더운 열기로 인해서 기온의 상승 효과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만은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아까 14호 태풍 얘기까지 하셨는데 가을 태풍, 불청객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가 지금 오고 있죠. 추석 연휴 날씨의 최대 변수로 보이네요. 일단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고 나서 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동 경로는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중국 내륙 상하이 부근을 갈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키나와, 대만, 상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뭐 우리나라로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지만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이 더운 열기로 인해서 다시 폭염의 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30도로 웃돌면서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비 예보도 좀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지요. 반쯤 찬 물잔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꿈꿉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입니다. 희망과 꿈을 더 많이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